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 자서전 명의 2.0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관절 전문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엄지민 아나운서님, 벌써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과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던 것을 혹시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죠? 네, 기억하죠. 그때 수술을 받은 것도 그랬지만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 이유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안젤리나 졸리의 엄마, 할머니 그리고 이모까지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족력이 있는 유전자 때문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브라카 유전자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방적 수술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 의료 시대는 이처럼 유전자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새로운 의학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TV 자서전 명의 2.0을 마무리하면서 미래의학의 핵심 축인 정밀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밀의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준석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이준석입니다. 저는 척추외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유전자 분석을 통한 세포 치료나 성장인자 치료에 관한 연구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좀 생소한 개념일지 몰라도 오늘은 정밀의료라는 거가 미래의학이 나가야 할 방향인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사준 교수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멀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생명정보학과 유전자 분석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윤사준 교수입니다. 저는 여기 옆에 계신 이준석 교수님과 개인 맞춤형 척추질환 관련 개인 맞춤형 치료에 대해서 정밀의료로 또 유전자 분석으로 같이 하는 공동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두 분께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먼저 이준석 교수님, 저희가 실은 이 스마트 의료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 정밀 의료라는 얘기, 프리시즌 메디신이라는 얘기를 벌써 10여 년 전부터 듣고 있는데 저도 참 이 대학병원에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이 과연 우리가 이 시대가 왔는지 그래서 참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밀 의학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알기 쉽게요. 네네. 네,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정밀의료라는 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는데요. 쉽게 설명한다면 예전에는 100명의 환자를 치료한다면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 치료 같은 표준화된 진료 지침에 의해서 일관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미래의학은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획득해서 그 미리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그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질환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최소한의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과 치료에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치료함으로써 이 개념이 확장되면 공공의료라는 아주 넓은 개념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정밀의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정밀 의료 핵심이 결국에 유전자인 건데 우리가 병을 예측하고 치료를 하려면 유전자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유전자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네, 우선 유전자는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포는 뭐 피부 세포도 있고요, 눈 세포도 있고요. 근데 우리 책도 보면은 장과 절로 나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유전자는 염색체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6개, 23개를 아버지로부터 23개를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그 염색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염기 서열이 바로 유전자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파벳으로 예를 들면 A, B, C, D, E, F, G 26개의 철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BOY, 보이, 소년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또는 GIRL, girl, 그러면 소녀라는 뜻을 가지게 되듯이 염기 서열에 대해서 알파벳은 우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A, C, G, T,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민. 그 네 가지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우리 몸 안에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전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뭐 피부를 떼어내도 되지만 아프니까요. 저기 가장 안 아픈 방법 중에 하나가 구강상피세포라고 입안에 막이 있지 않습니까? 점막을 이렇게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피에서도 뽑을 수 있고 또는 손톱, 우리 손톱에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손톱의 경우 손톱을 녹여가지고요. 손톱을 그 녹인 데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꺼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레이저로 쏘는데요. 레이저로 쏴서 네 가지 정도 다른 색깔, 예를 들어서 아데닌을 초록색, 사이민을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보다 조금 좀 심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구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암을 치료한다고 이제 생각한다 보면은 이제 항암요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밀의학을 접목시키면 어떠한 그 이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면서 치료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예후를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암의 치료는 약 하나를 쓴다기보다는 여러 약을 섞어서 쓰는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과 약 사이에 그런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본인의 유전자와 약 사이에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약들은 미리 피할 수 있고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미 그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꼭 이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이러한 그 암과 관련된 항암요법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사성 질환,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아니면 이 고지혈증 같은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그 정밀의학이 접목되는 경우에 있어서 남다른 이점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고혈압을 예를 들면요. 네. 혈압이 높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막막에 공급하는 피가 너무 세게 되면요. 그 막막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그 막막으로 가는 혈관을 줄여줍니다. 단면을 줄여서 피의 양을 줄여주는데요. 그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그 혈관의 단면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 변이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망막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요. 정밀의학을 활용하는 경우에 미리 그런 취약한 질병을 알아서 예측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병에서 이제 정밀 의료 그리고 유전자 분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교수님께서는 척추 질환 전공하셨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치료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네, 정형외과 질환 중에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면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추가적인 척추 압박골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나 주사를 투여했을 때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 약효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수용체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유전적인 변이가 생기게 된다면 이 약물이 아무런 효과를 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선택하게 돼서 효과적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척추외과 영역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밀 의료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반적인 척추외과 분야에 있어서의 그 현재 활용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도 특별하게 일단 척추 질환과 연관돼서 특히 이 디스크라든가 추간판에 관한 그러한 세포 연구라든가 유전자 변이 연구를 한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 척추 질환은 대부분 다 퇴행성 변화로 일어나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노인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노화와 척추 질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2005년경부터 추간판 세포의 노화와 수명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즉, 추간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디스크인데요. 이 디스크의 주된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근데 이 콜라겐은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건데요. 유전자에 따라서 사람 얼굴들이 다 제각각 다르듯이 이 유전자가 변이가 생기게 되면 만들어내는 콜라겐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빨리 늙고 빨리 파괴되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디스크가 더 잘 생기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의 유전자 상태로 질환을 발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척추 질환의 발생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정밀 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어느 통계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한 3명 중 1명 정도는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유전자의 문제일 텐데, 유전자라는 건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뭐 분석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유전자 정보를 미리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디스크의 주된 성분은 앞서 제가 콜라겐이라고 말했는데요. 제2형 콜라겐이라는 거가 디스크의 주된 성분입니다. 근데 이 콜라겐이 관절 연골의 또 주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콜라겐 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미리 알게 된다면 이런 환자분들은 본인이 디스크나 관절염에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든지 콜라겐과 관련된 약물이나 건강 보조식품을 미리 섭취한다든지 해서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전자 정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영상 검사 장비들이요, 뭐 MRI나 CT 같은 장비들이 워낙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같은 질환은 이런 장비들로 미리 좀 치료도 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CT나 MRI 같은 영상 장비를 이용하면 질환의 초기에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CT나 MRI에서 보일 정도로 아무리 초기에 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환자는 질환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정밀 의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CT나 MRI에서는 굉장히 정상인 20대의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디스크의 주된 성분인 콜라겐의 합성에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분은 나중에 분명히 디스크나 골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관절에 무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디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세 같은 것을 미리 피할 수도 있고요. 무조건 운동이 좋다고 막 운동을 하세요 하지 않고
무리가 될 수 있는 운동을 또 피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스크 같은 것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발견도 굉장히 초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듯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정밀 의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CT나 MRI에서 보이지 않는 정상적인 환자도 선제적으로 미리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말씀하신 디스크 질환이라든가 이제 또 노년에서 많이 걸리는 척수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텐데 그 여러 척추 질환 중에서 이러한 유전자 변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환들 한 몇 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유전자 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환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척추가 휘는 척추 측만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척추 측만증이라는 질환은 척추 측만증과 관련되어 있는 특이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척추 측만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 측만증이 발생을 해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수술로만 그 측만증이 교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태아가 출생했을 때 아니면 소아 때 병원에 내원해서 피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정보를 미리 획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척추 측만증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렸을 적부터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게 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척추 측만증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초기에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 보조기 치료라든지 생활습관 교정, 운동 치료로 작고 아주 소규모로 치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 측만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키 성장에 관심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유전자 정보로 이 성장 호르몬 관련해서도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키하고는 저도 굉장히 예민한데요. 제가 상위 3% 안에 키가 작은 걸로 상위 3% 안에 들기 때문에요. 저도 관심이 많은데 특히 청소년들 성장기에 네, 키가 자라는데요. 그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춰야 될지 아니면 안 맞춰야 될지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 주사라는 게요. 한두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 6회 거의 매일 맞는 거죠.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거의 1000일 가까이를 그렇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 한 번 맞기도 싫은데 그 1000번을 맞아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일인데요. 저희가 아는 부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미국에서 그 피 검사를 해보니까 성장 호르몬은 정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키가 1%대로 되게 작은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래도 성장 호르몬이라도 더 많이 맞추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손톱을 가지고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요. 그 성장 호르몬은 괜찮은데 성장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수용체와 결합이 돼야지 성장 호르몬이 작동을 하는데 이 경우는 성장 호르몬을 줘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케이스여가지고 3년간 그냥 주사만 맞고 고생할 뻔한 케이스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요 자연요법 그러니까 수면, 식단, 운동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렸더니 오히려 아이가 1%에서 1.8%대까지 조금 성장을 했고요. 따라서 정밀 의료는요. 항상 의료에서는 위험 대비 이익 그 항상 보는데요. 특히 이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좀 있죠. 그래서 정밀 의료를 통해서 이 위험 대비 그 이익을 수치화해서 보다 합리적인 의료적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 성장 호르몬, 그다음 키 성장과 연관된 그 실례를 들으니까 이제 확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이것과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이 유전자와 연관된 그러한 분석이 아주 방대한 데이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시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그냥 플랫폼, 디지털 트윈,
디지털 쌍둥이라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요? 개인 세포 하나하나당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30억 개입니다. 그래서 30억 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사람 머리로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쌍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료적 정보나 모든 것들을 디지털의 그 쌍둥이 안에 다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의료적 질문을 하거나 의료적 치료를 하거나 처방을 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앞서 골다공증 환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60세 골다공증 여성 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여성에 대한 그 질병을 치료할 때 그 디지털 쌍둥이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 환자가 60이 되기 전에 병원에 내원했을 때 나는 정밀 의료를 이용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게 되면 피 검사를 통해서 그분의 유전자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획득한 그 얻은 유전자 정보를 다 모아서 디지털 플랫폼에 보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곳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와 거의 똑같은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쌍둥이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60세가 되어서 골다공증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하면 환자는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의사가 어떤 약물을 처방하려고 할 때 그 환자의 등록 번호를 디지털 플랫폼에 치게 되면 AI가 자동 매칭해서 그 약이 잘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효과가 없는 약물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정밀 의료를 시행하는 거에 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수님 이 이제 스마트 의료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요된 어떤 어프로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그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유전자 정보 이러한 그 어프로치가 앞으로 좀 핵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네, 스마트 의료는 사실 아이가 태어나는 신생아 때부터 네.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희귀 질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희귀 질환은 지금 5,000개에서 7,000개 병 정도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여러 가지 병들을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데요. 희귀 질환 유전자 정보로 보면은 5,000개에서 7,000개를 한 번에 다 스크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사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 의료를 아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그 디지털 쌍둥이를 통해서 얻어진 유전자 정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러한 빅데이터가 앞으로 지금 핀젠 그 핀란드의 예처럼 그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어떤 그 보건 헬스와 연관된 것을 결정한다거나 그럼 보건 정책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유전적인 정보가 이 국가 단위로 있게 되면요. 네. 신약 개발에도 일단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예전에는 약이 모든 사람한테 잘 듣는 약을 만들었다면요. 이제는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 더 잘 듣는 약을 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샘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임상 그 실험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 자료를 이용하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사우디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저기 응급 의료센터를 어디다 지을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구의 분포도로 지어놓으면은 10년 후에는 별로 응급 의료로서 별로 가치가 없지 않냐. 그래서 5년, 10년, 20년 후를 유전자를 사용해 가지고 예측해서 정밀 의학을 활용해서 알맞은 곳에 응급 의료센터를 짓는 그런 것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보건 정책적인 측면인 건데 의료 행정 측면에서도 이런 유전자 정보 그리고 정밀 의학이 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밀 의료의 핵심은 미리 예측해서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료를 가능하게 해서 진단을 가능하게 해서 치료에 최적화된 치료를 시행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지금 많이 또 의사의 역량이나 지역 간 의료 편차, 또 치료 환경이 달라서 치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환자에게 유전자 분석 정밀 의료를 적용하게 되면 꼭 필요한 약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의약품의 오남용을 또 막을 수가 있어서 의료 비용이 굉장히 절약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간의 의료 편차가 심한 경우에, 즉 의료진의 역량이라든지 진료 환경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정밀 의료를 이용해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일관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환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면 엄청난 의료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조기에 진단해서 빠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또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지역 간의 의료 편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의료 행정적인 면에서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두 분 말씀 쭉 들으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꼭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전자 정보라는 게 굉장히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보험사와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환자가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질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를 받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네. 예. 그러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수 있을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플랫폼의 유전자 정보를 다 모아놓게 되는데요. 해킹을 당한다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유전자 정보가 풀리게 되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법안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준석 교수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유전자와 연관된 그런 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편견을 갖거나 아니면 차별을 받는다면 그 역시 상당히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윤사준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러한 미래의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유전자 측면에 있어서 가장 어떤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회와 연관된 유전자 정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네, 미국에서는 GINA라는 액트 법안이 2006년, 2007년에 통과돼 가지고요. 사람들의 유전자로 정보로 잘못 쓰일 수 있는 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의 대상은요, 보험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또 하나는 그 고용, 일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 두 가지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세상이 참 변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또 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선도하는 게 뭐 글쎄요, 제가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미래의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미래의학적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이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런 바이오 산업 같은 것이 앞으로 주도적인 주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함으로써 몇몇 국가에 있어서는 이런 유전자와 연관된 산업이라든가 바이오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다고요. 혹시 외국의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과 영국 사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국립보건원에는요, All of Us, 우리 모두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100만 명을 일단 시퀀싱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2015년에 지금 현재 25만 명까지 유전자 분석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 같은 경우도 10만 명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50만 명 정도까지 유전자 분석이 돼 있고요. 1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리고 영국의 케이스를 들어봤어요. 네. 중요한 건 우리나라잖아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2021년에 10,000명의 유전자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전자는 국가별로 인종별로 좀 다르게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맞는 특화된 유전 지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식으로 같이 협업하여 정밀 의료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척추 질환과 정밀 의료입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 질환과 정밀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왜 발생할까요? 허리 통증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허리의 운동 범위가 증가되고 허리에 작용하는 힘이 증가되고 그래서 다른 동물에게 없는 다양한 허리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80%가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허리 통증을 경험한 80% 중에서 66%의 환자들은 이준의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95% 정도는 3개월 내 증상이 또 호전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증상이 호전됩니다. 척추 환자의 증가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퇴행성 척추 질환이 증가하게 되고요. 여가 생활이 증가하면서 운동의 종류 및 강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IT 기기가 발달하기 때문에 나쁜 자세의 증가가 결국 척추 환자가 증가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으로 허리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영양제를 섭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체중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지요. 술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지키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좋은 방법은 병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척추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에는 7개의 경추가 있고요. 등에는 12개의 흉추, 허리에는 5개의 요추가 있고 골반에는 5개의 촌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뇌에서부터 목, 등, 허리 중간까지 내려오는 신경이 있는데 이를 척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추간판이 척추의 퇴행성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출생 직후의 정상 추간판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젤리같이 가운데가 투명하고 주변이 하얀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면서 몸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성인이 되면 저런 젤리 같은 추간판은 쉽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행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섬유화된 중심 수액을 가지는 정상 추간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정상 추간판이 이제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초기, 중기, 말기까지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요. 퇴행성 추간판이 발생하면서 연관된 다양한 척추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정상 디스크의 MRI입니다.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깨끗하고요. 신경도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환자의 MRI는 디스크 환자의 MRI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물렁뼈가 터져서 뒤쪽으로 흘러내려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눌리게 되어서 다양한 신경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디스크의 주된 성분은 무엇인가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이 환자의 디스크가 MRI에서는 지금 정상이라고 해도 이 콜라겐 합성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건강한 콜라겐을 계속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는 추후에 디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상이라고 해도 추후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밀 의료를 이용한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콜라겐 합성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나 척추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은 건강보조식품, 콜라겐 영양제라든지를 미리 복용하거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운동 등을 미리 시행함으로써 디스크나 척추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유전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가운데 핵이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에는 44쌍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중 나선형 구조를 가진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중 나선형 DNA를 우리가 쉬운 말로 유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자를 어떻게 획득하고 디지털 쌍둥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적용하는지를 쉽게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모발이라든지 구강 상피세포라든지 혈액을 통해서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세포 핵 안에 있는 염색체를 꺼내서 그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럼 어떤 환자분의 유전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다 획득할 수 있는데요. 그 획득된 유전자를 플랫폼에 보내서 지금 그 환자의 유전 정보와 똑같은 디지털로 쌍둥이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환자가 외래에 내원했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정밀 의료를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세 여자 환자였는데요. 척추 측만증 환자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76도의 큰 망곡 각도를 가지고 있고 어깨 밸런스도 틀어져 있어서 왼쪽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치료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절개를 등에 가하고 척추 나사못을 다 고정해서 휘어진 척추뼈를 피는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아야만 치료가 됩니다. 치료는 다 잘 됐는데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환자의 부모가 출생 직후에 이 환아가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었다면 치료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정밀 의료로 측만증 발생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정밀 의료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밀 의료를 이용한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측만증과 연관이 된 유전자 변이 여부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척추 측만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주기적인 병원 진료를 통해서 측만증을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보조기 치료, 운동 치료 등을 통해서 작게 큰 수술까지 가지 않고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 척추 질환과 정밀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밀 의료가 척추 질환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사준 교수님, 오늘날에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디지털 트윈, 쌍둥이 프로젝트와 연관된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러한 그 인생의 굴곡과 연관된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생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5년을 다니다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건강관리 경영으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한 5년 정도 연구를 하면서 수천 명의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요. 마침 저희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막상 유전자 검사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위를 3분의 1 정도 절제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 후에 한번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걸리셨던 암이 예측도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했던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예측 예방이 가능한 거는 미리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 사명감이 드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교수님 디지털 쌍둥이 개발하셨는데 실제로도 쌍둥이시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했고 제 형은 쌍둥이 형은
서울대 물리과 졸업하고 학부 졸업하고 버스턴대에서 박사를 받았는데요. 신기하게도 형하고 저하고 같은 주제, 치매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건요, 사람들의 건강 수명 연장하는 거 같이 하자. 그래서 좋은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연구할 때나 파트너로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준석 교수님 한번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뭐 같은 저하고 정형외과 분야니까 이준석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그 이 척추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부터, 또 그러한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본인이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몰두하시게 된 어떤 그 연유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제 꿈은 원래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공대에 입학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론적인 공부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회의감도 들게 되고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에 와닿는 거가 의학자의 길이었습니다. 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정형외과 전공 수련 과정에서 척추 환자들, 특히 사지마비와 하반신마비가 있는 척추 환자들이 척추 수술을 받은 후에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환자들에게 저런 기적 같은 치료를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생각이 되어서 척추외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간 지금까지 고령, 고위험, 고난이 척추 수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때문에 폐혈증이 발생한다거나 환자의 전신 상태가 너무 나빠진 경우에 그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환자들마저 제가 포기하게 되면 그런 환자들은 치료의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거라 생각하고, 그런 환자들마저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난 20여 년간 이제 치료하시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척추 질환 치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발전을 했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허리 통증으로 좀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이 척추 질환 관련해서는 예방과 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 척추 질환의 대부분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근데 이런 수술적 치료라는 것이 어떤 병변이 있는 것을 제거하고 절제해 버리는 치료입니다. 근데 조직을 수술로 제거를 해버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래의 치료라는 거는 이런 병변이 있는 부위를 정상 조직으로 재생시켜서 치료를 하는 게 정말 좋은 미래의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 치료라든지 성장인자 치료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개발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생물학적인 치료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의 정상 조직을 되찾아주는 그런 치료가 더 개발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치료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초연구에 더욱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인 그 정밀의학에 대해 있어서 우리 윤선중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이제 뭐 디지털 트윈, 그러한 그 디지털 쌍둥이 프로젝트도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러한 정밀의학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학이 어떻게 발전돼 나갈 거라고 혹시 예상하십니까? 혹시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가까운 미래 한 5년, 10년 후에를 생각해 본다면요, 자신의 디지털 쌍둥이를 만든 환자와 자신의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지 않은 환자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지 않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시면은 약을 먹어보고 만약에 부작용이,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불규칙하게 뛴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은 바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약을 바꿔주세요. 이거 지금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쌍둥이를 만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약을 디지털 트윈 쌍둥이한테 먼저 먹여보고, 괜찮은 뭐 미리 골라서 먹는 그런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디지털 쌍둥이는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언제 되느냐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척추 질환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본다면요, 정밀 그 의료를 척추 질환에 이제 적용을 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또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밀 의료가 미래에 진짜 실생활이 된다면 그럼 척추 질환도 미리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많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포션을 미리 발생하지 않게 아예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척추 질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쉬운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 맞춤형으로 굉장히 쉽고 작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환자들의 생활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교수님 이제 오늘 정밀 의료를 통해서 미래 의료의 청사진을 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 두 분 교수님께 다 여쭤보겠는데 먼저 윤사준 교수님, 그 앞으로 이러한 정밀 의료와 연관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쭉 이제 수행하시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요? 네, 지금 현재는 디지털 쌍둥이에 타고난 유전자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것과 의료 정보, 의료 기록, 전자 의료 기록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돼 있는 것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웨어러블, 생체 정보, 혈압이나 이런 것들, 또는 후생 유전학 정보들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아니면 호르몬 같은 것들 그게 들어갔을 때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빅데이터와 디지털 쌍둥이가 결합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연구하여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건강 수명을 늘려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참 일견 보기에도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진 큰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공하실 기원 드리고, 이준석 교수님, 혹시 이제 앞으로 여태까지 뭐 많은 환자들 치료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떤 그 또 다른 희망이라든가 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고령, 고위험, 고난이 척수 수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발전을 더욱 시키고 싶고요. 두 번째는 훌륭한 제자들을 좀 양성해서 교육하고 배출해서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욱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세포 치료나 성장인자 치료 등과 같은 생물학적 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에 매진해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그 이 정밀의학, 특히 유전자와 연관된 그러한 분야를 통해서 미래의학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치료에 응용하시는 우리 이준석 교수님과 또 이와 연관된 전반적인 모든 그런 연구라든가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또 전문가인 윤사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 두 분이 어떤 콜라보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러한 그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면서 잘 관리하셔서 이 큰 프로젝트를 꼭 성취하시고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V자서전 명의 2.0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시는 명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명의들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의사의 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훌륭한 명의분들 만나면서 참 의미 있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편에서 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꼭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V자서전 명의 2.0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따라 한 발 한 발
발 걸어가다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을 때 긴 한숨이 툭 나를 떠나가고 지친 마음 놓아버리고픈 쓸쓸한 바람 날 지나가는 밤 그 위에 조용히 빛을 내고 있는 한참 숨죽이던 별들 사실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날 지켜준 건 Baby you are my star 수놓아진 길 따라서 계속 걸어갈 수 있으니 꺼지지 않을 Baby you are my star 언제까지나 I pray for 너를 위해서 난 계속 노래할게 널 빛나게 할게 Oh you are my star